에센셜 이제 115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1번부터 71번까지는 보험 법규에 관한 2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우리 보험 감독 방식. 최근에 이제 보험 감독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크게 보면 보험 감독 방식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시주의 방식이 있고 준거주의 방식이 있고 실질적 감독주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실질적 감독주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감독 방식 유형으로는 공시주의, 준거주의, 실질적 감독주의가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는 실질적 감독 방식, 실질적 감독주의 방식에 의해서 그런 감독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가 실질적 준거주의가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실질적 감독주의의 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맞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설립, 경영, 해산에 이르기까지 보험사업의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것, 전 사업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것, 실질적 감독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올 때도 있어요. 준거주의라든지 공시주의. 우리가 나열해 놓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공시주의. 준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와야만이 할 수 있는 걸 준거주의라고 하는데요. 시험 문제에는 실제로 감독주의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거주의는 회사의 설립, 해산,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준거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험 감독 방식에서는 실질적 감독주의가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는데, 간혹 준거주의나 공시주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같이 읽어보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1번 에센셜이었습니다. 42번입니다.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처럼 설계사라든지 아니면 대리점이라든지 중개사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다니는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모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내이사나 대표이사나 감사를 제외하고는 다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할 수 있는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홍보부서 직원은 우리 일반적인 직원이니까 당연히 모집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있어요.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홍보부서 직원은 우리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가 아니니까 모집할 수 있다, 모집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보험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대리하는 사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계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를 위한다 기억하시고, 사회이사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사 내에서 안 되는 사람,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요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사하고 설계사는 중개하는 사람이고, 대리점은 대리하는 사람이다. 체결을 대리하는 사람, 대리점,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보험중개사나 설계사, 보험설계사니까 중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대리점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독립적 체결 중개, 어딥니까? 독립적 중개사. 그죠?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설계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 혹은 대리점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이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체결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체결을 중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할 수 있는 자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그 다음에 보험회사 임직원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가 안 되었고요. 나머지는 다 된다라고 보셨으면 되겠고, 보험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2번이었습니다. 43번입니다. 생명보험 설계사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다음에 연수원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고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을 합쳐서, 합격과 교육을 우리가 이수한 것을 합쳐서, 교육 이수를 합쳐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요것을 연수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상식적으로 기억하시고요. 다음 중 보험 설계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생명보험 설계사, 손해보험 설계사, 재산보험 설계사로 구분되겠죠. 보험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디다 등록합니까? 원래는 금융위원회인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생명보험협회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답이 됐으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등록 요건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겠죠. 당연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모집을 하는 경우에 자격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험회사 등은 보험업법에 따라 소속 보험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는데 현재는 생명보험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생명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문성과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우리 엄격하게 정의하는 게 아니죠. 엄격하게 우리가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전문성,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보험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책임이나 정가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지 전문성 높고 진입장벽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보험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서 한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이 업무를 위탁한다. 근데 우리가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력 등록자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우리가 생명보험 등록 그 요건에 보시면 1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점인 경우에는 2년, 4년인데 우리가 생명보험 설계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1년 이상 종사, 3년 이내에 1년 이상만 종사하면 여러분들이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엄격하게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떤 허들 때문에 진입장벽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43번 우리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것도 우리가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 하여튼간 우리가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했던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됐으니까 당연히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이 돼야 됩니다. 파산된 다음에는 무조건 기간이 관계없습니다. 복권이 중요합니다. 복권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설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당연히 우리가 설계사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설계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는 우리가 설계사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모집과 관련해서 이제 보험료 유용 나쁜 거죠.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2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2년이 지나면 설계사가 되는데 이 보험금을 유용했어요. 악용했어요.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2년이 아닌 3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만 기억합시다. 우리 3년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악용하는 경우 유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사람 3년이 지나고 나야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설계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없죠. 아까 2년 기본적으로 지나야 우리가 설계사가 될 수 있고 음주운전 관계없죠. 음주운전 물론 정말 안 좋은 짓이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처벌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음주운전에서 만약에 벌금형으로 여러분들이 과태료 같은 것만 내셨다라고 하면 음주 사고를 냈다 그래서 설계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설계사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설계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법이 아직 법의 처벌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법의 처벌에 아직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법의 처벌 중에 있을 경우에는 설계사가 되지 못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설계사가 될 수 있고 2년 또는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사가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4번이었습니다.
네, 45번입니다. 교차 모집 제도인데요.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보험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이 다른 손해보험회사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에서 다른 생명보험회사 상품이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에서 다른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파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대리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래는 일사전속인데 그죠? 일사전속제도가 운영되는데 교차 모집제도는 일사전속제도의 예외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교차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교차 모집 설계사 양측에 대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보험 설계사가 재산보험을 영위하는 한 개의 대리점.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재산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재산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겸업이 허용되지 않은 손해보험 상품인 경우에 대해서 교차 모집에 해당하는 거지, 우리가 대리점 같이 재산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차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교차 모집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예, 그쵸.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교차 모집을 위해 등록해야 하는 기관은 보험협회입니다. 우리 보험 설계사는 또는 보험 대리점은 반드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등록합니까? 예,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속 설계사의 교체 모집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가 일사전속주의를 채택하는 게 아니라 일사전속주의의 예외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교체 모집 등록이 2016년에 하나로 통합되었다? 네,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교차 모집 등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는 교차 모집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금지사항, 이거는 누가 하는 행위입니까? 설계사가 하는 행위니까 보험회사의 금지사항이 아니라 교차 모집 설계사의 금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말을 꼬았습니다. 요런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요런 지문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5번 교차 모집 제도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우리 설계사 등록과 말소.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사가 되면 기본적으로 보험협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설계사가 있고요, 모집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등록해야 되는 우리 협회가 있습니다. 요 관계가 조금 있으니까 요 관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설계사가 우리 어떤 회사에 속하여지는 것, 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위촉이라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설계사가 회사에서 이렇게 설계사를 협회에다가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기억하셔도 되겠죠. 거꾸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끊는 것을 우리가 해촉이라고 합니다. 예, 관계를 끊는 거 해촉이라고 하고, 협회가 여러분들의 등록된 내용을 없애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소라고 합니다. 자, 요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 업무는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말소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등록은 신규 등록, 경력 등록 맞겠죠. 보험업법에 따라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아까 위원회에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보험 설계사 등록은 본인이 직접 협회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록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직접 할 수 없고 회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말소는 누가 가능하다? 여러분들도 가능하고 회사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사 등록 절차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와서 교육 받으시고 시험 보시고, 그죠? 시험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협회에 등록하고 신청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회사하고의 위촉, 아까 보험회사하고의 계약 관계를 맺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다. 요 부분이 이제 시험에 가로치기로도 나오고 여기와 똑같이 가로치기 방식으로도 나오는데요. 한번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에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근데 지금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 상태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보험회사 가셔서 일단 신인 도입됐다 그래서 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러 오신 것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협회 이제 등록 신청을 보험회사가 하는데 그런
보험회사하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위촉관계를 맺으시고 그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을 협회에다가 등록을 신청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사 시험 합격 및 등록 교육 이수 직접 보험협회 등록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등록은 직접이 안 된다. 말소는 직접도 가능하고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등록과 위촉은 보험협회에 모집종사로 등록하는 행위로, 자, 등록은 회사가 보험협회에다가 우리가 등록을 시키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촉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촉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거니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보험설계사의 말소는 본인이 말소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하고 보험회사하고의 위촉이 됐던 것을 끊는 거, 해촉증명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말소증명서가 아니라 해촉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발급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소 같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은 뭐를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말소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등록 말소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번이었습니다. 47번입니다. 보험중개사. 우리 이제 대표적인 모집자 중에 독립적으로 보험회사하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우리 계약의 중개, 그죠?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아까 대리하는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개사는 중개사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개하는 사람이고, 보험중개사는 등록을 어디다 하냐면 협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다루기 때문에 일정한 예탁금을 맡겨야 되는데 그것도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돈을 어디다 맡긴다고요? 중개사는 금융감독원. 그러니까 중개사 그러면 무조건 다, 중개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리점하고 우리가 이제 설계사 같은 경우는 협회에 등록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 예탁금을 맡기는 경우는 우리 대리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디랑 계약을 하는 거냐면 보험회사하고 여러분들이 대리점 계약을 하는 거니까 예탁금도 어디다 맡기면 되겠습니까? 보험회사에다 맡기는 겁니다. 근데 중개사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 맡긴다고요? 예, 금융감독원에 맡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험업종에 따라 생명보험 중개사, 생산보험, 손해보험 중개사 이렇게 구분되겠죠.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고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면 중개사가 될 수 있겠죠. 부채가 더 많으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거 이거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정말 말장난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 번만 풀어보시면 항상 똑같은 지문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험중개사의 등록기간, 영업보증금 어디다 맡긴다 그랬습니까? 독립적인 거니까 금융감독원에 맡긴다 말씀드렸고, 예탁 기관, 영업보증금의 한도는 개인인 경우에는 1억 원. 그 다음에 우리 보험회사, 여기 이제 대리점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대리점의 등록기간과 영업보증금 한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사는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맡기는데, 대리점 같은 경우는 우리, 영업보증금, 등록기관은 마찬가지로 설계사와 마찬가지로 협회에 등록을 하고요. 보증금, 영업보증금은 개인인 경우에 1억, 법인인 경우에 3억 원 한도로 맡기게 되어 있고요. 예탁기관은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다 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설계사나 개인보험대리점은 보험중개사 겸업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보험중개사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보험중개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 신청한다. 보험중개사는 전부 다 어디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까? 금융감독원. 보험중개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별도로 독립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 보험중개사에는 소속 설계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보험중개사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험중개사라고 하는 걸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키워드는 독립적인 거, 금융감독원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바라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7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번입니다. 대리점 중에 우리가 대리점을 전체로 살펴보지 않고요.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우리가 일명 방카슈랑스라고 합니다. 뱅크하고 인슈어런스가 합쳐진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쳐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또는 카드사나 이런 데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은행 가서 보시면 보험 상품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보험을 팔 때 이런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밖에 나가서 판매는 못 합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안에서 일정의 자격을 받은 사람들 단 2명, 지점 내 2명만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은행 등의 그런 금융기관을 말한다.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은행과 보험을 합성한 용어다. 방카슈랑스다. 자, 대신에 우리가 보험회사하고의 경쟁을 막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상품은 저축성 보험 상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은 판매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서는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몇 명까지 가능하다고요? 지점당, 점포당 2명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행법이 아니라 통신에 의해서,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보험 모집이 가능한 경우는 여신법에 따라서 카드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은행법에 따라서 통신 모집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모집 행위가 가능합니다. 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험 모집도 가능하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자체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없다. 조금 전에 보장성 상품이나 자체 개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보험회사와 경쟁을 하는데, 보험회사가 보험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부 허용하면서 그런 모든 혜택을 주면 누가 불리합니까? 보험회사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에센셜이었습니다. 49번 에센셜입니다. 우리 보험업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금지 행위들이 있죠. 모집, 자격이 없을 경우에 또는 모집하는데 어떤 위반 행위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특별 이익 제공 금지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시키면서 뭔가 사은품 같은 걸 주는데 그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특별 이익에 해당해서 여러분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특별 이익을 줘가면서 보험을 가입하시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가 가입할 때 누구는 뭐 주는데요, 누구는 뭐 보험료 대신 내주던데요, 이런 거 다 금지되는 행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업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용되는 부분들이죠. 실제로는 다 금지 행위에 되겠습니다. 특별히 금지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쉽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보험료, 1년 보험료의 10%, 그 다음에 3만원 또는입니다. 1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에 적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특별이익 제공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해당하는 거 고르는 문제인데 1번 같은 거 보시면은 우리 뭡니까? 16,000원짜리니까 우리가 1년치 보험료를 내면 얼마입니까? 16만원에다가 32,000원을 더하니까 192,000원 정도를 연으로 내는데 10%니까 19,2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9,200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3만원을 초과하는 거. 3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19,200원을 초과했으니까 이 부분은 뭐가 해당하는 거예요? 특별이익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이고, 2번, 3번을 계산해 보시면 아마 10%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5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무조건 특별이익 제공이 되는 거죠. 왜? 3만원 또는 10%, 연납 보험료의 10%를 초과, 그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니까 5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뭐라고 했습니까?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10%와 3만원 중에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우리가 초과했을 때, 금품을 제공했을 때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해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이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9번이었습니다.
50번입니다. 보험업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이익 제공도 있지만 보험 안내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의 정의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계약자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뭔가 보험에 관련된 자료를 주는 거, 그런 자료의 일련의 모든 자료들을 우리가 보험 안내 자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안내 자료는 반드시 사용하실 때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보험회사, 여러분들이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었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그런 자료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필수 기재사항, 우리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여기 보험 안내자료 우리가 주면서 이렇게 되면은 분쟁의 해결에 대한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제한 요건에 대한 사항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설명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에 대한 사항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해서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안내자료에 넣어서 보험 판매를 하는 것은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대한 사항은 금지인데 우리가 연금보험에 대해서 직전 5개년도 실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시가 가능하다. 별도로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보험의 경우는 우리가 배당에 대한 그런 예시를 할 수 있는데 실적을 근거로 장래에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는데 반드시 5개년도 실적에 근거한 평균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당에 의해서 배당에 대해서는 게시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는 연금보험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게시할 수 있는 거 연금보험. 그 다음에 직전 5개년도의 실적이다. 5개년도 쉬운. 오히려 문제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5개년도를 3개년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험 안내 자료는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모집인이 직접 작성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보험 안내 자료는 보험 설계사 임의로 기재하여 사용할 수 당연히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관리번호를 받은 공식적인 자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 안내 자료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만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네, 이 내용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못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는 있지만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번호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0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생명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협정에서 준수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보험 회사들 그 산하의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협정에 관한 준수 사항들을 협의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업하실 때 보험회사들 간의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법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공정경제 유지의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정은 그냥 우리가 생명보험 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뭐 단합해서 또는 아니면 협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환계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건당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4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숫자를 기억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1,000만 원 단위는 다 4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통 100만 원 단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자,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닌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같이 기억하시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생명보험 경쟁 협정에 인가하는 기관은 우리 금융위원회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생명보험 경쟁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자,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그죠? 점포장 포함해서 회사나 생명보험협회 기관에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이익, 여기 이제 승환계약, 내가 이제 보험계약을 가입을 했다가 이 승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갈아타기입니다. 내가 그 계약 별로 안 좋으니까 다른 계약 가입하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우자라든지 가족이죠.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요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자매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환계약에서 제외되는 거는 배우자, 부모님, 본인이니까 총 10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정 위반 시 등록 취소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취소에 처벌받는 건 아니고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재금의 형태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제재금.
법이 아닙니다. 협정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회사의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좋은 부당하게 스카우트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설계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잘 또 우리 회사가 좋은 점을 잘 설명해서 그분을 모셔오는 거 스카우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행위에 있어서 정상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얼핏 보면 그냥 협의회처럼 느껴져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보험협회라고 하는 그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벌금이나 이런 처벌이 아니라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고 100만 원 또 3천만 원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1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아주 중요하고 범위는 되게 작은데요. 매번 시험에 나오는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우수인증 설계사 문제는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지율 같은 경우는 90%, 80% 맞는 내용이고요. 90, 80입니다. 90, 80. 네, 13회차, 25회차까지 다 기억 못 하셔도 90, 80.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계약 유지율은 보험료 가능한 일시납도 우리가 월납으로 변환해서 적용을 합니다. 유지율이니까 내가 일시납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시납을 제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일시납 모처럼 팔아왔는데 그거는 월납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 보시면 돼서 이 내용이 틀린 부분이라 정답은 2번인데요.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해야 된다.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1년씩 유효합니다.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가 된다. 그 자격을 유효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함에다가 우수인증 설계사라고 하는 로고를 박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실 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고요. 그러한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됐는데요. 지금 이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인증 설계사 매년 그 선발되는 인원도 10,000명이 초과되고 있다. 그런 정도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속기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3년입니다. 우리 1년 동안이 아니라 그 대신에 그 자격의 유효, 그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법인보험 대리점 안 됩니다. 우리 대상자가 되는 것은 개인보험 대리점이나 보험회사 또는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에 가능한 거지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각 보험회사 최고 실적을 거둔 설계사라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실적을 거둔 설계사가 아니라 일정한 연간소득 4천만 원 이상 실적이 연간소득 4천만 원 이상인 설계사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실적을 거둔 사람이 아니라 우수인증 설계사라고 하는 최고의 설계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라 신뢰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설계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번 우수인증 설계사 두 번째입니다. 설명으로 맞는 내용 고르는 건데 직전 1년간 우리가 민원이나 불완전 판매가 한 건도 없어야 돼요. 1%, 한 건 다 안 됩니다. 빵건이어야 되고 빵 풀어야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10,000명보다 많다. 제가 아까 우수인증 설계사가 10,000명보다 많다라 말씀드렸고요. 우수인증 설계사는 명함, 청약서 등의 우수인증 설계사 로고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수인증 설계사 심사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가 도입된 해는 우리가 2008년에 도입됐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연도 하나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그거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2016년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는 나오면 과감하게 여러분 틀린다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8년만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고요. 내용이 뒤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유지율 13회차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3회차 25회차 이건 기억하지 못해도 90, 80이라고 했습니다. 90, 8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인증 기간은 우리가 1월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6월부터 그 다음에 5월 말일까지 적용된다.
3년마다 신청자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격제도는 매년 선발하기 때문에 1년마다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수인증 설계서 한번 정리해보면 불안전 판매도 한 건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간소득 4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3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되고, 자격제도는 1년 동안 유지가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인증을 주는 기간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주는 거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서 인증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증 유효기간은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된다. 그 다음에 90%, 80%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3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에센셜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우리 요즘 중요해지죠. 점점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서 여러분들이 그 보험회사가 어떤 그런 1종이나 2종 보험사고가 당했을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원금과 이자를 5천만 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의 특약.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특약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 계약은 우리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험업법에 따라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금보험료를 금융기관이 내는 겁니다. 우리 예금보험공사가 무조건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예금보험료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금융회사가 파산됐을 경우에 또는 예금 정지, 지급 정지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대신해서 내주고 있는 보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 예금보험료 이런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위는 얼마까지요? 원리금 포함해서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많이 금융기관 이용하시니까 다 아실 겁니다. 보험회사의 인수합병은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인수합병은 우리가 1종 사고든 2종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금 지급 정지가 걸렸거나 아니면 파산이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험회사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 하는 거고, 인수합병은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가겠죠.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수한 기관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시 예금보호법 그런 예금에 대해서 그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이 인수합병이 예금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사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인수합병이니까 혹시나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 있는데 인수합병은 그런 예금보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거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보장해 준다 정도 기억하시면서 54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에센셜입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우리가 아무래도 보험회사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보험 설계사가 끼어있고 상품의 그 보장기간이 길다 보니까 실은 보험료, 보험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지가 많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사고를 해결하는 거니까 인허가를 허가하는 경우는 금융위원회, 사고를 해결하는 거니까 금융감독원 산하에 우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회부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별 이득이 없을 때, 분쟁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을 올려봐야 소용이 없을 때, 별 이득이 없을 때 우리는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1번 같은 경우에 신청 내용과 관련한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등이 존재하여 합의, 권고, 절차, 조정, 실익이 없는 경우. 그렇죠? 실익이 없는 경우인데 무슨 분쟁 조정을 합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 3번인 같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회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하고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30일, 60일. 아까 우리가 보험금 지급하는 거의 문제 3영업일 이내에 내야 되고 10영업일 조사를 하고 그거 안 되면 30일.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30부터 시작합니다. 30일 동안 해서 안 되게 되면은 회부에서 60일 이내 조정안을 신청해서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조정안을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냈어요. 당사자들한테 보냈는데 20일이 지났는데도 여러분들이 수락하지 않으면 그건 수락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재판 가겠다, 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20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재판의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판과 똑같은 효과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으로 다루는데 법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면 회사하고 여러분들이 당사자 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어떤 효과는 있지만 재판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아까 분쟁, 사고 이런 거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위원회가 아니라 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한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안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21일 동안은 내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수락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수락 안 한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수락 안 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고요. 20일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 결과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진행을 하는데 아까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 산하에서 이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는 부분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부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으로 가서 법에서 심판을 받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에센셜입니다. 우리 가입 조회하는 부분, 대리인 청구 지동제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금 대리 청구인을 지정하는 경우는 우리가 침해나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보험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를 피보험자로 해서 수익자도 난데 내가 그걸 다 못하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모든 보험이 아니라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 그런 계약에 한해서 본인 계약에 한해서 보험금 대리인 청구를 우리가 계약 체결 시나 또는 중간에 우리가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생존자에 대한 보험 가입 조회를 운영하는 거 어디서 운영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험 문제는 대부분 내보험 찾아 줌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 현황이나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게 사이트 이름이 뭐다? 내보험 찾아 줌. 어디서 운영한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이 본인 인증 방법은 여러분들 여권도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본인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 시스템이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이나 아이폰을 통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거기다 여권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직접 가서 확인할 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스템 자체는 직접 방문해서 하는 확인 시스템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공인인증 받듯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공인인증서, 휴대폰, 그 다음에 아이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죠. 여기에 또 금융인증서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협회에서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에서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요 대표적인 세 가지 본인 인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 회사를 통해 다른 보험회사, 자, 생명보험 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까지 가입한 걸 알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험 이쪽으로 갖고 와라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협회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통해 생손보, 우체국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의 공제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됩니다. 생손보 회사에 대한 보험 가입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다.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우리가 대리인 청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협회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보험회사에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보험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인 그런 계약에 한해서 대리인 청구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틀린 답이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모든, 뭐뭐만 이런 경우는 일단 틀린 지문으로 의심하시고 보시면 한 8, 90%는 틀린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모르실 때는 그렇게 찍을 때도 확률이 높은 거에 찍는 그런 연습도 하시는 거, 그런 일종의 그런 팁이 되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내가 설명을 했는데 반드시 모든 자 들어가면 틀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적으셔서 고르셔가지고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의심하시고 읽어보시고 그래도 그게 가장 근접한 답이라고 생각되시면 그 답을 골라내시면 틀릴 확률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우리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번 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보험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는 뭐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한 다이렉트 보험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과거에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광고를 안 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상품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심의위원회, 광고심의위원회는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 법조계라든지 학교라든지 다양한 업종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정당하게 우리 또는 그런 범위 안에서 다른 영업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영업을 하는데 충분히 잘 광고가 되고 있구나 또는 광고를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광고심의위원회라고 하고 있고요. 내용 중에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광고, 심의, 제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요. 생명보험 광고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업계 전문가로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모든 이런 게 들어가면 의심해 봐셔야 돼요. 보험업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조계 인사나 학계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심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시정요구 및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맞는 내용 같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맞고 2번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광고심의 대상에서 우리가 위반했어요. 여러분들이 위반하면 처벌이 가한데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1억에서 3천만 원까지 우리가 제재금이 부여가 됩니다. 이건 뭐 심의위원회니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니까 과태료도 아닌 게 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데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심의를 받은 원안과 달라요. 그럼 괘씸죄니까 1억 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내사항 같은 거, 금지사항 같은 거를 위반한 경우 5천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고 심의필 같은 경우는 심의필을 받은 기간부터 1년 동안 유효한데 그 심의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위반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우리가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원에서 3천만 원 광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일 비싼 금액은 1억 원, 제재금이 1억 원, 1억 원에서 3천만 원인데 1억 원인 같은 경우는 원안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5천만 원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런 기재사항 같은 것들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3천만 원을 부과하는 경우는 심의필 유효기간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광고는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 제도, 동영상 광고가 아니라 홈쇼핑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한다. 요거는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냥 한 문제 틀렸다 생각하시고 이 문제가 나오면 틀리시는 거 뭐 틀리셔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다 기억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는 거 우리 홈쇼핑 광고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상품 광고는 매월 한 편에서 세 편씩 선정해서 사후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심의를 진행합니다. 사전 심의 진행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른 부분들도 계속, 왜냐면 모든 거를 다 심의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력적인 제한도 있고 금액적인 제한도 있기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변액보험 상품의 광고 심의필 유효기간은 우리가 광고 심의필 유효기간은 상품에 관계없이 1년입니다.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보험료를 1단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광고 시 필수 안내사항이 아니라 1단위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 필수 안내사항이 아니라 보험상품 광고할 때 필수 금지사항, 필수 기재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거다. 안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1단위로 모집하는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험료를 1단위로 수령하는 거, 수금하는 방식은 금지되어 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험 업계로만 구성된 건 아니고
법조계라든지 아니면 학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1억에서 3천만 원까지 제재금을 부과하는데 1억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괘씸죄가 적용해서 원하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바꾸는 경우, 위반한 경우에는 1억 원, 그 다음에 심의피를 유효기간을 위반한 경우는 3천만 원, 나머지는 5천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7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번입니다. 보험정보 공시체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도 소비자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시하죠. 여러분들 주식시장 하다 보시면 주식 뭐 투자나 거래하시다 보면 공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계약자들, 주주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시해 주는 부분들. 그래서 공시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험 소비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공시하는 보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생명보험회사죠. 보험회사에서 공시할 때 다른 회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는 할 수가 없겠죠. 그건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비교자가 들어가면 협회입니다. 협회. 아시겠죠? 보험 상품의 공시도 할 수 있고 경영공시도 할 수 있는데 비교자가 들어가면 어디서 한다? 회사가 아니라 협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틀린 거 고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이 공시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세요. 공시란 해당 기업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외부에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외부에 알리는 제도,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공시라고 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소비자는 공시의 대상에서 범위 제외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소비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도 우리가 대상에서 포함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보험계약 관리 내용은 보험협회의 공시 내용에 해당한다? 아니죠. 계약 관리 내용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내 계약 관리 내용이니까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예,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보험회사의 공시 내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시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소비자도 포함된다라는 정도 기억하시고, 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 알리는 제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8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우리 공시 중에 이제 정기 공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상품 공시라는 게 있는데, 정기 공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 공시나 뭐 임시 결산 공시가 있고, 수시 공시 이런 것들이 이제 정기 공시, 수시 공시. 그러니까 정기 공시는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거고, 수시 공시는 수시 공시하는 거니까, 우리 정기 공시, 이제 결산, 우리가 회사에서 공시하는 경영 공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죠? 경영 공시에는 크게 보면 정기 공시와 수시 공시, 어떤 때를 정해놓고 공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변동사항이 발생됐을 때 하는 수시공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정기공시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정기공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상반기 임시결산공시는 3, 4분기 우리가 다음 분기 결산공시까지 공시하면 되는데, 우리가 분기별 임시경찰공시에서 상반기 임시결산공시는 상반기니까 다음 반기는 어디입니까? 그의 결산이시죠. 그죠? 결산일에, 해당 결산일에 대한 결시 전까지만 하는 거죠. 3분기 임시결산 공시 전까지가 아니라 그 해당 연도의 결산일 공시 전까지만 우리가 공시하면 된다. 상반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분기라고 하면 2분기, 그죠? 상반기 결시일 공시일 전까지만 공시하면 되는데, 우리가 상반기니까 우리가 그 다음 반기인 그 다음에 그 해의 결산일, 그 해 연말의 결산일까지 우리가 공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분기 결산일로부터 분기가 3개월인데 3개월 이내 공시하면 안 되니까 2개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결산 공시를 하고 매사업년도 결산일로부터 우리가 임시결산 자료를 공시하면서 그 결산 공시를 해야 되는데, 결산 공시는 3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 공시나 정기 공시는 3개월 이내, 분기 임시결산 공시는 2개월 이내. 이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2개월, 3개월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산 공시는 결산 공시일로부터 우리가 3개월 이내에 공시하게 되어 있고요. 정기 공시 항목과 임시 결산 공시 항목은 당연히 다르죠. 임시 결산 공시는 줄여서 합니다. 간소하게 하는 거고요. 임시니까 간단하게 한다. 그래서 다르다. 1, 4분기 결산 공시는 당해연도 결산 공시가 아니라 1, 4분기니까 그 다음 분기까지니까 상반기 결산일 상반기까지만 우리가 공시하면 됩니다. 그 해 연도까지는 상반기 이후, 상반기나 제3, 3, 4분기 결산 공시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말,
그죠? 당해연도 결산 공시 전까지 공시해야 되는데 1분기니까 우리가 상반기까지만 공시하면 된다. 3개월 동안만 공시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기 공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번 에센셜입니다. 이제 정기 공시의 두 번째 수시 공시입니다. 수시 공시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어떤 큰 일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명보험협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계약자에게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즉시 지체 없이 공시하는 것을 수시 공시라고 합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의 수시 공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적기 시정 조치, 법령에 의한 주요 조치 수시 공시사항입니다. 적기 시정 조치 수시 공시사항이고요. 발생 즉시 공시해야 되고 3년간 공시해야 됩니다. 수시 공시 항목을 통하여 경영실적 재무사항, 재무제표 이거 어디서 공시하는 겁니까? 수시 공시가 아니라 정기 공시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적기 시정 조치 사항을 우리가 수시 공시 사항은 언제 공시합니까? 발생 즉시 공시합니다. 아시겠죠? 금융감독원의 적기 시정 조치 사항을 언제까지 공시한다? 발생 즉시 공시한다. 보험회사 연차보고서는 수시 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보고서는 기타 공시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보험회사는 수시 공시 사항을 공시일로부터 5년간이 아니라 3년간. 우리가 일반 정기공시나 수시공시 모두가 다 공시해야 되는 기간은 3년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경우는 3개월 이내 공시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즉시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수시공시는 즉시 공시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요. 수시공시에 대한 주요 내용, 항목들은 주로 중대한 긴급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내용들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0번 우리 수시 공시에 대한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에센셜입니다. 생명보험 상품 비교 공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보험 가격 지수, 계약 체결 비용 지수, 기준 가격, 수익률 등을 비교 공시하는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 관련된 생명보험 관련된 기관들 중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 협회, 그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상품을 또는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서 비교 공시하는 그런 기관은 비교자가 들어가면 일단 생명보험협회를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감독하거나 아니면은 기준을 정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우리 금융감독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해서 또는 신고나 어떤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상품이나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비교 공시한다 이렇게 떠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인터넷 공시실에 생명보험 상품 비교 공시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라든지 공시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표 계약 중심으로 비교 자료를 공시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명보험협회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고르실 때는 지문 중에 비교 공시하거나 개별 회사의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명보험협회를 고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비교 공시 항목에 펀드 운영 인력, 우리가 이제 그 비교 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용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지 운용 인력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운용 인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운용 인력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운용 인력 관련된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사고 현황과 계약관리 내용은 비교 공시 항목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겠죠. 비교 공시하는데 금융사고 현황은 어디서 자료를 제공합니까? 사고 관련돼서는 어디서 제공을 합니까?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나머지 계약관리 내용이라든지 계약관리 내용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계약관리 내용은 어디서 공시합니까? 보험회사에서 공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 비교 공시 관련해서 비교 공시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자가 들어가면 일단 시험 문제를 고르실 때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협회의 어떤 그런 기능까지 다 공시 항목이 뭐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학자가 아닌 이상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보다는 상품을 비교한다 이런 느낌으로 또는 비교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들 어디를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네, 협회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라는 좀 말씀드리면서 6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번 보험 민원에 대한 에센셜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험사고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주의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민원의 주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보험 민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보험금 또는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내용만큼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보험회사나 아니면은 금융감독원 또는 신용정보원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는 거고요. 협회에다가 민원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협회에다가는 제기하지 않고 주로 하는 데가 금융감독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가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의 주요 유형은 우리가 약관의 어떤 면책, 그죠? 내가 지금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면책이 된다? 아니다. 이거는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보험금을 내가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적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적게 주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폭언이나 보험료 납입 반경 변경 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납입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뭐 민원에 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납입 방법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 폭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민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험료나 또는 보험금과 관련된 것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책임의 유무를 물어보는 것들에 관한 부분이지 이 폭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계약의 변경 처리에 관련해서도 많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그럼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민원이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모집인들이 보험 계약자들 그죠? 보험을 모집할 온 사람들, 그걸 계약자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넓게 얘기하면, 상품,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 금융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 소비자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보험회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 진정, 건의하는 표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도 가로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뭐냐라고 요 보험 민원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서 둘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보험산업은 성숙산업이므로 기존 만족도보다는 신규 고객. 우리가 성숙산업까지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신규 고객이 최근 들어서는 보험산업이 포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신규 고객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생명보험회사와의 민원 문제 발생 시 협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에다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협회하고 민원은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 및 재지급 지원은 보험 모집 유형에 해당하는 보험 민원이다. 이게 모집이 아니죠. 보험금하고 이게 지급하는 부분이니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지 모집과 관련된 민원은 아닙니다. 모집과 관련해서는 보험료 이게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금은 우리가 보험금 관련된 책임과 관련된 민원이지 모집과 관련된 민원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민원의 유형에까지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4가지, 5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62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이제 세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아무래도 이제 그 세금을 납입할 때 여러분들이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있습니다. 세액 공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득 공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소득 공제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기타 소득이니 아니면은 뭐 연금 소득이니 아니면은 사업 소득이니 뭐 이런 근로 소득이니 관련된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장성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연금 계좌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이름 뒤에 세액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다.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 여러분들 문제를 읽어보시다 보면
뭐 요런 부분들은 혼돈하기 힘듭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빠르게 문제를 풀 때는 저도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세액공제다라는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세액공제 금액이 가장 큰 거. 자, 우리가 세액공제 되는데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 100만 원 한도로 12%.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나 장애인 보험에 가입했을 때도 100만 원 한도로 15%. 그래서 실은 각각 가입했을 때 가장 그 세액공제 금액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보험에 두 개를 들어봐야 한도가 100만 원이고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보험에 금액을 크게 가입했을 때 100만 원 이상 가입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액의 크기에는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것은 뭡니까? 각각 한 건씩 들었을 때 실은 27만 원까지. 그죠? 12만 원, 15만 원이니까 지방소득세 별도로 했을 때 27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으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의 연간소득 금액 요건은 우리가 이제 배우자들 뿐만 아니라 부모라든지 아니면 자녀에 대해서도 다 1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나이 제한만 배우자가 없어요. 나머지는 뭐 부모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나머지는 뭐 20세 미만, 20세 이하 뭐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요. 금액상으로는 전부 다 100만 원이니까 여러분들 다 100만 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로자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 원, 장애인 100만 원 아까 제가 계산했습니다. 12%, 15%니까 12만 원, 15만 원 지방소득세 별도에서 27만 원을 세액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거주자가 아니라 근로자만 된다는 거 꼭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에 한해서 되는 거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근로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개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장성 보험료는 반드시 월급쟁이만 가능하다. 근로자만 가능하다. 기본 공제 대상자 중 부모의 나이 요건은 65세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60세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암기사항이겠죠. 어떻게 왜 65세가 아니고 60세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60세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하나, 우리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때 부모에 대한 기본 공제 요건사항 중에 나이 조건이 60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3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4번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어떤 그 세금 혜택을 받는 게 보험료를 납입할 때가 있고요. 그죠? 납입할 때 이런 혜택을 받는 거, 세액공제를 받는 게 보장성 보험료나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납입 시에 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고요. 또 우리가 보통은 보험금을 수령할 때, 그죠? 보험금을 수령할 때 어떤 비과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혜택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할 때. 자, 그래서 최근에는 요게 납입시다라고 하는 것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납입 시에 혜택을 받는 게 뭐라고요? 보장성 보험료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일단 제껴두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기 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보통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는 5,500만 원 이하일 때만 15%고 나머지는 다 12%입니다.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해도 12%니까 12%만 계산해주면 돼요. 나이 50세 미만이다. 이거는 혼돈을 주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냥 보장성 보험이 200만 원이어도 우리가 100만 원 한도까지만 해준다고 했으니까 100만 원. 연금저축은 300만 원 다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00만 원하고 300만 원에 12%니까 48만 원 이렇게
400만 원 곱하기 12% 하니까 48만 원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계산하는 문제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기준에서 간단하게만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이건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교재 뒷부분에 우리가 이제 혜택을 더 준다. 연금 계좌에 가입했을 때 우리가 최대 연금 계좌에 400만 원, 그다음에 퇴직 계좌에 300만 원, 그래서 700만 원 한도까지 우리가 보상을 받는데 그게 50세 이후가 넘어가면 그게 올해 기준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원래 202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지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더 추가가 돼서 900만 원까지, 요게 600만 원까지 해서 9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연금 계좌에 어떤 우리 증권 그 상품을 좀 더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 것을 운영했을 때 이 계좌 안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추가 납입액의 10% 300만 원 한도까지 별도로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를 확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제도인데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요. 시험 문제에 ISA 나오고 세액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0% 300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문제니까요. 이 앞에 이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얼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00만 원 근로소득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에만 15%, 나머지는 다 12%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 아니죠. 아까 근로소득자에 한정된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장성 보험료.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 여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라는 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후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요. 당연히 연금보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거는 연금저축이죠. 그러니까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저축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 되겠고요. 연금저축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되니까 연금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은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축에 오히려 이자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계좌라고 하는 것은 연금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오히려 연금보험이 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데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이자소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4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번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을 주는 거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유지했을 때 그 보험에 가입했을 때 어떤 조건을 유지하면 비과세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수령할 때 보험금이죠. 보험금을 수령할 때 여러분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저축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정한 조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이고 그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거 다 각각이 실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묶어놓고 이런 게 뭐냐?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매월, 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다. 쉽게 이런 부분을 고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각각의 조건들이 실제 지문으로도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 보험료가 균등해야 된다. 선납 보험 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된다. 보험료 합계액이 매월 15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요거는 각각으로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은 뭐다? 정답은 1번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우리가 이제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얼마 이하?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하고요.
그죠?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이하까지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원래는 종합과세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과세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종합과세에 들어가는 게 있고 처음서부터 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류과세, 그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류과세의 대표적인 것은 장기간 들었던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 해줍니다. 그 퇴직이나 우리가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를 적용하죠. 근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우리가 이 종합과세와 별도로 떨어뜨려서 과세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고객들하고 상담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의 보험 차익이니까 우리가 연금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조건이 되면 비과세된다라고 했습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 아까 기본보험료로 선납 요건이 선납 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했습니까? 6개월 이내이어야 적용된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지문에도 나오는 내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요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차익의 비과세 요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균등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여야 되고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되고 매월 15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에센셜 65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6번 상속순위에 대한 에센셜입니다. 우리 상속순위 뭐 이런 거 정할 때는 항상 법률로는 민법을 적용받죠. 우리 여러분들 민법에 의해서 상속 규정을 받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고객들하고 충분히 보험 판매를 위해서 어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좋을 수 있는 그런 기본 지식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꼭 내가 시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상식 역량을 키운다라는 측면에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중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인데 우리가 배우자도 우리가 직계 비속 가죠. 자녀나 우리 직계 존속 부모하고 동일한 어떤 그런 순위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상속 지분에 대해서는 0.5를 더 가산해 줍니다. 0.5% 가산한다. 그런 정도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2명과 배우자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1.5 대 3.5다. 맞죠? 1.5, 0.5를 가산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 존속만 있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 존속보다 상속 순위가 우선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직계 비속이 없고 존속만 있는 경우 배우자는 우선하는 게 아니라 직계 존속하고 동일한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계 존속까지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속 상속 순위가 되겠죠.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의 상속분과 동일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를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관 문제 한번 보면 그래서 민법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상속 순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우자는 빠져 있지만 배우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상속 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녀 먼저 가고 부모, 그 다음에 형제자매, 그 다음에 사촌 이내의 반계혈적으로 민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까지만 건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하고 동시에 배우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가 직계 존속, 비속 또는 존속과 공동 상속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상속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동일한 게 아니라 50%를 가산한다. 0.5%를 우리가 50%를 0.5를 가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상속 순위에 따르면 누가 1순위라고요? 직계, 비속, 자녀가 먼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표현 아시겠지만 그래도 내리사랑이죠. 여러분들 내리사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부모 이렇게 되는데 배우자는 항상 공동 1순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 상속순위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6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7번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소득 공제가 되는 게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가 되는 거 있습니다. 소득세 구분하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크게 보면 종합과세가 되는 게 있고 분류과세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거 문제 살펴보면 다음 중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으로 분류과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우리가 전체적으로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중에 우리가 종합과세로 가입 어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과세가 안 되겠지만 종합과세 안 되고 처음서부터 우리가 별도로 분류해서 종합소득과 분류해서 과세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소득을 축적하는데 기여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과세 하는 겁니다. 그죠? 종합과세 되면은 내가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퇴직소득세를 낼 때 그게 같이 종합소득하고 같이 합쳐지면은 금액이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한다. 또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을 또는 어떤 물건을 소유를 긴 동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종합소득과 별도로 한다. 그래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류과세를 하고요.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종합과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과세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조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한다. 이런 제기 드렸던 거 기억하시면서 종합과세에 포함되는데 분리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류과세를 하지 않는다. 종합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소득들 같은 경우에서 모든 게 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다 종합소득에 과세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가 돼요. 일단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타 소득을 발생할 때 그냥 원천 징수하고 끝나지만 만약에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한다. 그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이 기타 소득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요 조건에 대해서 요 문제를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과세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어떤 종합과세 되는 내용이 뭐냐?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기타 소득을 고르는 문제니까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다른 소득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오랜 기간 동안 자산을 축적해온 내용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내용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고객하고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라포를 형성할 수 있어요. 처음에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67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8번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지만 그냥 암기하시고 자주 나오는 그런 틀린 지문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우리 소득 공제를 뺀 게 과세 표준이 되고 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게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혹시나 종합소득 아니면 계산할 때 여기까지는 다 해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각각의 항목에서 뭐를 공제해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잘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고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매번 혼돈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이 부분이 혼동돼요. 자, 연금액 같은 경우에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총 연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연금 소득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지 총 소득에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시기 어려우니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지문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소득을 물어보는 거나 기타 소득을 물어보는 거나 아니면 사업 소득을 물어보는 요 식은 연금, 기타, 사업 소득을 물어보는 그런 지문들이 자주 나오니까 그 지문들이 대부분 틀린 지문으로 나옵니다.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을 물어보는 요렇게 식을 만들어 놓은 요 자체가 틀린 지문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그냥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관돼서 우리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지문에 나왔던 것처럼 산출세액, 세액을 계산하는 부분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출세액에서 여러분들 세금을 얼마나 내는 부분은 여기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내가 얼마의 소득을 받느냐에 따라서 실은 세율이 우리 종합소득 같은 경우는 6%에서 45%까지 우리가 단계를 정해놓고 소득 구간에 따라서 우리 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68번 우리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우리 연관 문제 보시면은 종합소득 산출세 계산식은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관 함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25%, 그게 아니라 우리가 24%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뀐 부분은요, 우리가 기존에는 4,600만 원이었는데 이게 5천만 원. 구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1,400만 원, 그 다음에 1,4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이었는데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 초과해서 8,800만 원. 요 세 구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400만 원, 그 다음에 4,600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 구간은 동일합니다. 구간은 동일해서 여러분들이 뭐 6%부터 우리가 45%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3억 원일 경우에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우리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거 잘 맞추기 어렵겠죠. 우리가 그 소득 구간 8개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도 외우지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문제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정된 부분, 내용의 어떤 소득 그 산출세액 세율 같은 경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소득 구간만 바뀌었지. 그렇기 때문에 42%가 아니라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렵습니다. 그냥 38%,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38% 적용받는다. 기억하시고 시험에는 오히려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24%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1,400만 원 이하일 때 몇 프로죠? 예, 시작이 6%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가산한다. 사업소득을 우리가 종합소득에 과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총 급여액에서 빼는 게 아니라 사업 급여액에서 우리 사업 급여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금액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에센셜 68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9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요 별도로 우리가 이제 이런 항목이 나왔다는 것은 금융소득이 아무래도 이제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게 금융소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금을 받는 경우나 이런 부분들이 이자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또는 상속이나 증여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합친 것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과세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거다. 맞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우리가 소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소득은 개별, 부부 합산으로 하는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재산세 같은 경우도 부부 공동으로 하지만 그 지분만큼 개별로 부과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별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은 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에 의해서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거나 아니면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세액을 정한다라는 부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개별 과세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소득 3천만 원, 퇴직소득 1억 원일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액 우리 이것도 뭐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이야 이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2천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연금소득은 1,200만 원까지 우리가 별도 분리과세를 합니다. 공제를 해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아까 퇴직이나 양도소득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분류과세한다 그랬어요. 처음서부터 종합과세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 빼고 금융소득 3천만 원이 다 종합과세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주니까 나머지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이 종합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우리가 2천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데 포함한 게 아니라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니까 당연히 제외하겠죠. 비과세니까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 우리가 집합투자기구 뭐 펀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익은 뭐라고 한다? 이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은 집합투자기구가 유가증권 같은 데 투자를 하니까 거기에서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틀어서 이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다. 그래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은 배당소득이다. 이런 정도 같이 기억하시고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고 퇴직소득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69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0번입니다. 우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입니다.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들 보험 상품 중에도 연금보험 같은 거 많이 가입을 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노후에 자금을 마련하는 건데, 그러니까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후 자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렵사리 소득을 마련했는데, 저축을 통해서 소득을 마련했는데, 연금 재원을 마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이자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했을 경우에는 그런 연금 소득의 재원이 많이 부족해지거나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깎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막아주는 차원에서 연금소득 분리과세는 우리가 그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면은요. 다음 중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시 인출 요건. 그러니까 연금소득을 분리과세하기 위해서는 인출 요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금은 몇 세부터 받습니까? 통상적으로 55세. 그죠? 그 다음에 가입한 이후부터 10년이 아니라 5년.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11년차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년차까지는 우리가 한도를 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숫자들은 기억하시고, 그러면 맞는 거 고르는 문제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연금소득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연금소득 분리과세 요건 55세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우리가 그 납입을 해야 되고 5년 이상 그 납입을 해야 되는 조건,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이 받는 부분이니까 나이에 따라서 그 연금소득에 대해서 그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70세보다 미만, 70세 미만이면 5%, 80세, 그러니까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 80세 초과 80세를 넘어가면은 3%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이면. 근데 요거하고 동시에 우리가 종신으로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나이에 관계없이 55세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한다. 그렇게 되면 받는 금액이 세제 혜택이 4%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이 비교됐을 때 적은 금액을 우리는 세율로 정합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83세인데 종신계약에 따라서 받는 거니까 내가 종신토록 받는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4%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83세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적은 거 3%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여기 구간에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70세 미만인데 종신으로 받는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원천징수 세율이 얼마라? 5%가 아니라 4%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 및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종합과세한다. 우리가 연금소득하고 금융소득하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뭐 합산 이런 내용들이 자체가 잘못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뭐 사적연금 합쳐서 1,200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 과세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금융소득도 비과세 그런 금융소득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초과되면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하고 원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인데, 그죠? 5% 세율로 적용받아야 되는데 6% 세율로 적용받는다. 벌써 틀린 지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5%하고 4%를 적용하니까 뭘 적용한다? 최종적으로는 4%를 적용한다. 같이 한꺼번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71번 보험 설계사 세제에 대한 에센셜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우리 앞에서 뭐 기억나시나요? 우수 인증 설계사 꼭 나온다고 하듯이 우리 매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세금들 같은 경우는 뭐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는데 보험 설계사 세제는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에서 틀린 거. 우리 보험 설계사는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도 아니고요. 사업소득을 받습니다. 자, 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고, 다만 직전 기간에 과세기간에 7,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정산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아요. 7,500만 원 미만일 때, 7,500만 원 미만일 때는 그냥 간편장부 대상자로 해서 여러분들 그냥 분리과세 원천징수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연도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는 항상 5월이죠. 그러니까 지문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는 의외로 정답은 쉬운 그런 부분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지문을 더 헷갈리게 해놨네요. 가나다로 안 해놓고 답원을 중간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푸실 때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지만 두 번째에 끼워놓고 문제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문제, 지문 다 풀어놓고 정답 틀리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매월 모집수당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3% 10일까지입니다. 3% 다음 해당 그 세무서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 3%의 원천징수세율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원천징수하고 종결이 돼요. 보험설계사는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했던 거니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낸 거니까 내가 만약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될 때 내가 이미 낸 그 원천징수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 용어가 입에 붙지 않고 어색하기 때문에 골라내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아니고 근로소득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업소득.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7,500만 원 이하이고 그 해에 여러분들이 신규로 보험설계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내년에 올해죠. 이제 보험설계사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올해 신규가 됐기 때문에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 연극기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받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근로자만 받는다고 했으니까 못 받아요. 근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우리가 종합소득 이 있는 거주자니까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이 있다면 받을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지문이 여기에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설계사의 세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